네, 전국의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수해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수해 대책 논의를 위해 열리는 당정협의회까지 미루고 현장 복구 봉사에 나섰고 민주당은 재난예방 패키지법을 비롯한 수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예, 이런 수해 피해 속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베트남을 방문한 걸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상당히 바쁜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이 여야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뭘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지금 뒤에도 다루겠지만 예. 여당에서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지자체장들이 있었고 예. 야당 같은 경우도 이 시기에 이제 해외 외유성 출장 간 국회의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가 비판하고 트집은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매번 이렇게 수해 피해를 겪고 있고 그리고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에 국회 전반적으로 수해 대책을 세우기 위한 법이나 제도 정비가 좀 미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이건 이제 정치적인 쟁점 법안이 아니니까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네. 수해에 관련된 이 예방 법안이든 또는 이후에 복구와 관련된 법안이든 네. 좀 빨리빨리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바람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7월 말 8월 초 같은 경우는 국회도 사실상 휴가 기간이라서 임시회기나 본회의 거의 열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이 수해로 워낙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라도 좀 만날 사람들, 원내 수석이나 관련된 상임위 간사들은 좀 만나서 수해와 관련된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주는 모습을 좀 보인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회가 놀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 시점에서는 평가보다는 일단 할 일을 좀 똑바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 비대위원님 생각도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해찬 최고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은 복구를 하고 피해를 더 최소화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어떤 실천이라든지 아니면 조치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원인에 대한 제대로 분석하고 그리고 책임자가 사과할 때 비로소 피해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50여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했고 그중에서 오송의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듯 인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사과와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는 것이 피해 회복을 위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장해찬 최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난 것은 작년 8월 달에 그 서울 관악에서 세 모녀가 지하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조치를 하겠다고 정치권에서 많이 떠들었지만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못한 채 다시 여름을 맞았어요. 그래서 반지하에 계신 분들은 몇몇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책 없이 다시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도 그렇고 수해 원인을 두고도 사실 여전히 니탁 공방 벌이고 있다라는 보도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여기다가 요즘에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라든지 혹은 괴소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을 두고도 여야가 서로가 그런 서로의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여야 모두가 좀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힘을 모아야 하는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사분의 안타까운 일도 그렇고 또 교실에서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이러한 교권 추락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진보 교육감들이 만든 지나친 학생 인권 중시 풍토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교사들의 가르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그리고 조금의 문제만 생겨도 학생과 학부모 측에서 일방적으로 신고를 하면 이게 아동학대로 바로 수사로 이어지는 것 등이 사실 이런 교권 추락을 부추기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국회에 이미 8건의 교권 회복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모 언론 보도로도 나왔습니다만 이 같은 교권 회복 법안에 대해서 교육위 차원에서 주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통과를 반대해왔던 양상 같은 경우도 다 드러났는데 저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만 지금 발의된 교권 회복 법안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요.
훈육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 층에서 교권 침해를 했을 때 이걸 학생 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인데 적어도 이 두 가지 법안 정도는 통과가 되어야 선생님들이 뭔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훈육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회가 재개되면 교육위에서 막혀있던 이 교권 회복 법안들을 여야 합의하에 좀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면 마냥 막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반기 초입에는 교권 회복을 위해서 국회가 힘을 싣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일선에서 고생하는 선생님들이 좀 기운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권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되게 불필요한 논란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2011년도에 이제 경기도에 전면 시행되면서 이제 시작된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두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거나 뭐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성별이라든지 성적 지향 등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떠올려 보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체벌을 많이 당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체벌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교권 추락과 아주 직접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장혜찬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관련된 조치를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학생인권 조례를 없애야 되는 것 이것과 연결시키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건 되려 불필요한 정치 쟁점을 만들어서 되려 교권을 회복하는데 되려 어려움이 만들어지고 저는 어쨌건 교사가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학생들이 있는 그 학교 자체가 인격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 논의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번에 수혜는 물론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회 문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여야가 좀 합심하는 모습을 좀 많이 바라고 계시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수혜 피해 속에서 베트남을 방문한 것을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 내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국회의원들이어도 사실 문제가 될 텐데 박정 의원 같은 경우는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이 수해 피해 복구를 책임지는 상임위의 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출장 가기 전부터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만류하는 의견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예. 이 시기에 해외 출장 가는 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박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베트남 라오스 국회의장단과 약속이 잡힌 박병석 전 의장 제외하고 나머지 네네. 3명은 또 국내에서 문제 제기 일어나고 기사 나오니까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온대요. 네네. 아니 욕먹고 하루 만에 돌아올 걸 대체 왜 가는 겁니까? 그 전에 민주당에서도 정무적 감각이 있는 분들이 이거 충분히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했을 텐데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일부 의원들이 이번 출장에 동행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수해 피해가 알려지고 심각해지자 일주일 동안 봉사활동 기간을 선정하고 출장을 전부 다 저희는 취소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원도 아니고 환노위의 위원장인 박정 의원이 여기에 갔다는 것은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국민적 피해 앞에서 웬만하면 상대 정당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자체장 중에서도 뭐 이따 언급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는 발언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비판도 또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 네. 웬만하면 이걸 정쟁으로 비화시키는 걸 좀 자제하고 싶은데 제가 국회 들어와서 많이 보니까요. 정말 꼭 필요한 출장 아니고 외유성 출장들을 너무 많이 가세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글쎄요, 베트남 라오스 국회와의 교류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국민적 아픔이 있었다면 그 일정 양해 구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만약 베트남 라오스에서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 의원들이 한국 오기로 돼 있다가 우리 지금 이 베트남 라오스 국민들이 먼저 다 취소한다면 우리도 다 이해할 거잖아요. 상대방에서 충분히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정 다시 잡아도 돼요. 그런데 또 하필 이런 이 수해철이면서 동시에 휴가철에 이런 외유성으로 의심될 만한 출장을 꼭 갔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비판을 받으니까 1박 2일 만에 돌아오는 모양새도 네. 이게 결국 취재가 시작되면 다 돌아올 거면서 왜 취재 시작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 여러모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적절하지 않은 출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그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문자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해외 출국을 가급적 자제해달라라고 했고,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도 설명할 어떤 근거는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이 잡혔고, 네. 그리고 라오스랑 베트남의 국회와의 만남이니까 공식적인 일정이지요. 근데 그래도 어쨌건 벌써 50여 명, 이때 가실 때만 해도 50여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에 또 비도 많이 온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사실 이례적으로 양평고속도로 관련한 자료 55건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뭐 개인 신선 자료 빼고는 거의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라는 내용인데 좀 이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원희룡 장관의 자신감이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다 공개했을 때 국민들이 충분히 이건 원 장관이 개인적으로 뭔가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할 근거들이 쌓였다고 보는 것이고요. 애초에 예타안,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때도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그 예타안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고속도로 놓는 사업을 해서 이게 뭐 100년, 200년을 갈 텐데 원안 예타안에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라고 했으면 국토부 공무원들과 신임 장관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나은 대안일까를 고민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이고요. 2017년부터 논의된 과정 55개 정도의 자료가 전부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17년부터 18년 그리고 20년, 22년에 걸쳐서 꾸준히 원안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한 수요가 계속 해왔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원희룡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갑자기 아무도 논의 안 했던 수정안을 혼자 만든 건 아니다라는 건 이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 네. 이제 이틀 뒤에 국토위 현안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수해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연기되어서 민주당 의원들과 원희룡 장관이 만나서 아마도 열띤 공방을 벌이게 될 텐데 네. 민주당 의원들에게 똑같은 말 하지 말고 이거 한번 보고 공부하고 오라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한 질의에 대해서 이 자료로 원희룡 장관이 답변하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토위 질의를 이어나가는 데는 원 장관에게서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 미리 자료를 공개했다는 건 하나만한 이야기 하지 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거 한번 보고 나서 여기에 없는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근데 만약 여기에 있는 내용, 이 자료로 충분히 답이 가능한 내용을 또 반복하게 된다면 네. 그건 아마 국민들이 더 엄격하게 판단하실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 비대위원님, 이제 현안 질의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출석하게 될 텐데요.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밝혀지면 좀 의혹이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원래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나와서 1조 7천억에 달하는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한 다음에 이것을 뒷백업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죠. 근데 그전에 매우 감정적으로 접근했다가 이제서야 수습이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지점을 짚고 싶은데요. 어쨌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예요. 왜 작년부터 그 어떤 대안이 나왔고 그것으로 변경돼야 됐는지 아직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 좀 다른 지점도 하나 짚고 싶은데요. 원희룡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 제2차관실의 도로국 전체가 이 업무를 하느라 난리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부터 전세 사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서 5명의 젊은이들이 죽고, 그리고 지금도 한 10,000 가구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국토부는 1년 4개월 동안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전세 사기 피해 단을 만들어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백지화 발표를 한 다음에 5일 만에 도로국 전체를 거의 TF화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국토부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게다가 이 논란은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을 이렇게까지 커지게 만들어서 국토부 공무원이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든 건 원희룡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그걸 백지화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게다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의 필요성까지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원희룡 장관이 출석해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네네.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2017년부터의 자료 50건 이상도 투명하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거나 네. 또는 장관이 국회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국정조사 갈 수 있을 논의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걸 해주겠다고 하는데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건 다분히 정쟁으로 이렇게 국민의 눈을 좀 가리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자신이 있으면 이틀 뒤 이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예. 원희룡 장관이 답변 못할 만한 질문이나 의혹을 가져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방을 보여주면 됩니다. 거기서도 또 뭐 호주 이모나 3M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국민들이 보시면서 아 이거 국정조사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하실 것이고 예. 만약 결정적인 한 방을 제기한다면 저는 뭐 그게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논의가 조금 더 힘을 얻게 되겠죠. 일단 26일에 국토위 현안 질의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국회법이 정한 순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역대 다 여야가 필요성을 모두 인정할 때 있어 왔습니다. 네. 이 정부 들어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가 있었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국정농단 관련된 국정조사가 기억에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여야 모두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연 전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틀 뒤에 현안 질의가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바꿔서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을 바꿨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진술을 또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옥중 편지 자필 입장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일주일 만에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왜 바뀌는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야에서는 많은 의견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법농단이죠. 어마어마한 스캔들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경기도 지역의 국회의원이 모처에서 이화영 전 지사의 측을 만나서 당이 도와주겠다라는 회유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인지하고 보고했다는 이 진술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고 특가법상 1억 이상 뇌물 받았을 때는 최소 징역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네.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건조하게 사법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 총력을 동원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회유에 나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같은 회유 행위도 심각한 사법농단 스캔들이고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과정에 혹시나 수도권의 김영진 의원이 이 회유를 제기한 측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받은 상태이고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 대북 송금 보고했다. 그리고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옥중 서신이라는 형태의 개인 편지로서 입장을 뒤바꾼 것인데요. 재판부가 볼 때 주요 피의자이자 관련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가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 측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요. 네. 분명히 본인이 또 밝혀야죠.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서는 왜 진술을 했었던 것인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뭐 비인격적인 조사를 한다,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10개월여의 구속 기간 동안 가족 면회만 50번이었고요. 국회의원 특별 면회가 10번 가까이 됐었고 변호사 접견이 180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비인격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거물급 정치인이라고 너무 특혜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당의 주장도 사실이 아님은 수원지검의 공개 자료를 통해서 이미 반박된 사안입니다. 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약간의 회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실 때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아직 네. 결론도 안 난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건 이 쌍방울 기업과 관련해서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 이 입장에서 보면 네.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 이렇게 해도 설명이 일단 가능한 게 하나 있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경기도 역시도 북한과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것을 직접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쌍방울을 통해서 보냈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언론을 통해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봤던 기사 중에서는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도 지난주에 있었던 입장을 말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이하영 부지사 입장에서도 진술을 번복한 게 된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불리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고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어떤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더 이야기 드릴 건 지금 당장은 없고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 재조명되면서 사실 검찰에 지금 뭐 7말 8초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또 시기에 따라서 체포동의안 뭐 표결도 있을 수 있고요.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벌써 밝히셨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본인은 체포동의안을 사용하지 않겠다. 검찰이 좀 부당하게 하더라도 나는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 바기 때문에 뭐 언제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든 네. 영장실질심사를 법원에 가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뭐 부당한이라고 또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당내에서는 이제 혁신한 그 반대변에서 정당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 정당한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기에 아니더라도 그거 그냥 받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혁신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일 경우에 받겠다 이런 논의가 예.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쨌건 본인이 지키신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장해찬 최고위원님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해프닝이잖아요. 영장이 청구될 때마다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왜 이러한 고민거리를 던져줍니까? 정치권은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줘야 하는 곳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되는 영장을 민주당이 정당하다고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추측해야 되는 것 자체가 블랙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고요. 그래서 애시당초 민주당 혁신위가 제안한 이 혁신안을 결의할 때 정당한이니 뭐니 하는 이런 거칠의 수식어들은 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견, 또 주변의 법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네. 지난번에 청구되어서 국회에서 방탄했던 대장동과 관련된 구속영장보다요.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더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게 실제 영장 실질 심사를 갔을 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오히려 2차 영장이 더 높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 주변의 법조인들이. 네. 왜냐하면 대장동 같은 경우는 키맨인 김만배 씨가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별로 안 해요. 근데 백현동은 키맨인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나 또는 부동산 시행업자인 정바울 씨 등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대북 송금도 돈 줬다는 김성태 전 회장이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평가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잘 알 겁니다. 아. 거기도 변호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국회를 건너뛰고 이 중앙법원으로 가져가는데 부담감을 훨씬 더 많이 느낄 것이라서 이 영장을 방탄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그리 간단하게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요. 본인은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지만 네. 정말 이 충정어린 민주당 의원들이 안 된다. 대표님 이거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막아 세워주는 네. 그런 그림을 내심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각되면 오히려 전화위복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건 민주당에서 뭐 다수의 의견입니까? 근데 이제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건 뭐 민주당 내에서 너무 파다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 그렇다고 했을 때 계속 우리가 피할 수만은 없지 않냐. 어쨌든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도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자는 이야기가 더 커지고 있어서 실제로 영장이 청구될지 안 될지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이 되면 뭐 논의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나온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두 분과 이 교권과 관련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 관련 교육부 고시와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는 속보입니다.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국정과제로 추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가 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하게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는 주문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대화, 이 대담 주제는 좀 저희가 바꿔서 이번에는 코인 자진 신고와 관련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에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자진 신고를 한 의원들이 있었고요. 이 가운데 이제 11명이 11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이제 좀 이해 충돌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의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해당 의원들은 하나하나 지금 다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자진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자진 신고를 누가 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하셨더라고요. 좀 이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김홍걸 의원은 무소속이다가 얼마 전에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는데 나름의 일리가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지금 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자진 신고하도록 권유를 한 건데 네. 자진 신고한 의원들에게 이 자산이 있거나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보도가 막 횡행하게 되면 예. 이거 신고 안 해도 법적으로 찾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이걸 숨기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제도적으로 네. 이게 워낙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다 보니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11분의 의원들의 거래액이나 뭐 보유 액수가 상당히 달라요. 아주 소액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분도 있고 대부분은 다 손해를 봤지 여기서 뭐 큰 돈을 번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성실하게 한 명 한 명 소명을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유했고 거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난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상대 정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총액 한 100만 원 투자했다가 뭐 한 80만 원 손해 보고 한 10만 원 남았다던가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가상자산을 왜 투자했냐, 왜 거래했냐 이렇게 비난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경계하는 것은 이 11명의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물타기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지금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상임위와 본회의 도중에 너무 많은 거래를 했고 네. 거래액도 뭐 100억 가까울 정도로 컸고 본인이 투자한 이상한 잡코인들이 사자마자 폭등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여야의 공통된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김남국 의원은 이 게임에서 쓰이는 사이버 머니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P2E 형태 산업에 매우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냈었거든요. 그 부분은 업계에서도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 논란이 있었고 가상자산 업계에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 충돌성 법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혹여라도 민주당이나 김남국 의원 중에서 이 11명을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려는 그런 불순한 시도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김남국 의원의 징계와는 좀 별개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지금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재산 중에 코인이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가 김남국 의원의 논란과 좀 함께 이어지긴 했었는데요. 좀 별도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 이제 국회에 등원한 시기부터 가상자산을 네네. 가지고 있었던 걸 다 공개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의원이 코인을 보유하는 것 그리고 거래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하거나 부당하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원도 한 명의 시민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건 가상자산을 통해서 재산 변동 추이를 봤을 때 국회의원의 지위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었거나 예. 뭐 아니면 국회의원의 윤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 그러니까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는 건 국회의 일에 집중하길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긋날까 봐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도는 아주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저도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근데 윤리특위가 이제 27일에 징계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렇게 의혹이 불거졌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좀 뭐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온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저는 되려 이번에 이제 코인 보유를 자진 신고한 분들 때문에 미뤄야 될 게 아니라 예. 사실 지금 윤리특위에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의원과 그리고 예.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윤리자문위의 판단도 이미 있어요. 그분들까지 어떻게 포함해서 논의할 것인가 논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징계 권고 결정 윤리 자문회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아직도 이 결과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얘기 조금씩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민주당이 온정주의를 벗어나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몇몇의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윤리자문위에서 의견이 나왔지만 뭐 제명할 정도는 아니지 않냐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쨌건 전업으로 정치에 집중해 주길 바랬었는데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줬던 건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라는 인상을 민주당이 만들어내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예. 그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바에 집중하길 국민들이 원하지 네.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 눈높이를 민주당 의원님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도 이제 의견을 냈죠. 이 징계 권고 결정에 대해서 유감이다. 나는 이제 윤리특위 가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사실 윤리특위가 윤리자문위의 징계 권고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제명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제명안 자체를 거부하던가 양자택일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윤리자문위에서는 제명하라고 했는데 윤리특위에서 심사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깎아서 30일 출석 정지로만 올리자.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윤리특위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이 제명 공고 자체를 완전히 그냥 비토하고 다시 윤리자문위로 돌려보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본회의로 회부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때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소속의 박덕흠 의원안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안 네. 또 민주당 이상직 의원안도 있지만 그분은 이미 의원직이 예, 박탈돼서 무효가 됐으니까요. 나머지 의원들 것도 같이 올리자. 이런 걸로 시간을 좀 끌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윤미향 의원과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윤리자문위 경고 이제 권고 이후에 박덕흠 의원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고요. 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의 잣대에 있어서 좀 다르게 나온 부분들이 윤리특위나 본회의에서 좀 판단을 받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예. 사실 국민적 여론이나 도덕성의 판단은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시간을 끈다면 네. 지금 윤리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이에요. 이분이 또 민주당 출신이다 예. 보니까 시간 끄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도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저는 뭐 친명계 지도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김남국이라는 꼬리를 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민주당이 8월 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면 내가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또 공직을 거는 것은 퍼포먼스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원들이 원래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내려놨을 때 공직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유독 이 전투력 강하고 화력 센 장제원 의원에게 계속해서 딴지를 걸면서 정당하게 열어야 될 상임위 회의조차 열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오죽 답답하면 장제원 의원이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사실 삼성급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예가 상임위원장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명예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우주항공특별법을 좀 통과시키자라는 절박한 호소. 이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에서도 반대했던 공약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걸 뭐 차관급 청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장관급 대통령위원회로 둘 것이냐. 그런데 사실 정말 제대로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장관급 대통령위원회는 위상은 높지만
뭔가 실무 조직이나 예산이 붙는 데는 차관급 청이 더 나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주항공청 통과시키고 해보다가 필요하면 또 장관급으로 나중에 격상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장관급으로 하냐 차관급으로 하냐가 뭐 이렇게 상임위도 못 열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좀 본인들도 반대했던 게 아니라면 통과시켜주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상임위 자체에 대해서 어떤 협조도 하지 않는 것은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민주당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막혀 있다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직위 관련한 것이 논점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장재현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스스로 난 정말 정치를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밝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위가 가방위원장이에요. 제가 간사들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심지어 여당의 최측근 어떤 핵심 관계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회의를 못 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의 열게 되면 제가 사퇴까지 할게요. 뭐 이렇게까지 배수진을 치는 것 자체가 정치가 실종됐음을 말하는 것이고 본인의 정치력이 매우 적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미 야당은 여당과 협의해야 될 게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의 매개로 삼아서 협의를 해 나가면 될 문제지 이렇게까지 만들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여야의 갈등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동할 때 당시에 역술인 천공이 좀 공간을 둘러봤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금 경찰 관련해서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이 그때 둘러봤던 사람이 풍수지리가 백재건 교수였다. 뭐 이런 정황이 좀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국정사안에 이게 뭐 천공이든 아니든 이런 풍수지리가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예전에 뭐 민주당 관련 사람들도 봤었던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일단 제가 관련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무속과 풍수지리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죠. 이분은 대학에서 후학도 양성하는 학자이고 여러 방송에도 출연한 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무리하게 무속 프레임 그리고 천공이라는 사람을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 공세를 했던 민주당은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풍수지리 학문을 하는 분에게 조언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는 왜 이 백재건 교수를 만나서 사진을 찍고 자문을 들었던 거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자문을 구했다는 보도도 있고. 이재명 대표와 그 배우자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아니라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선할 때 본인들이 주변 측근들 조언을 받아서 먼저 백재건 교수를 찾아가서 자문 구했다고 하거든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찾아갈 때는 이야기 들어도 되는 전문가고 청와대 이전 TF에서 뭐 조언을 받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앞뒤가 너무 다르다는 말씀이고 결정적으로 이 백재건 교수가 추천했던 관저는 국방부 그 육군 참모총장 관저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외교부 장관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지금 바꿔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문을 구했지만 이분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서 의존해서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결과도 달라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풍수지리 학문하는 사람한테 자문 구하는 것도 문제라면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대표 부부는 왜 자문을 구한 것인지 거기서부터 막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분의 조언을 그대로 따른 것도 아니고 다른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 전문가의 의견보다도 다른 그 청와대 이전 TF의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더 비중 있게 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셈 아닌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천공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면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쿨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권전 비대위원님, 뭐 풍수지리가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전에 논의할 게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백재건 교수가 같이 있었다는 걸 정부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당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란이 있었을 때 천공이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밝혔으면 될 일 아닐까? 그리고 풍수지리라고 하는 거 좀 저음받을 만한 영역이 있었다라고 말했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것을 제때 밝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고발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장해찬 최고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진작에 아니 우리 함께 갔던 사람은 이 교수고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으면 될 일인데 왜 그때는 하지 않았고 지금 경찰 조사에 의해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다음에야 그게 뭐가 어때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야당 정치인이 풍수지리가를 만났다는 것과 정부가 무언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공식 자문 받은 건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 자문 받는다고 하는 걸 밝힐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지금 경찰 조사를 통해서 천공이 아니라 누구였다라고 알려지긴 했으나 뭔가 네. 찝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여지는 저는 앞으로도 더 있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천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란 장해찬 최고위원의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의혹이 있어서 의혹을 제기한 것 모든 것을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것을 밝힌 것은 경찰이지 않습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이 밝힌 거라고 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서 미안하다가 고민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숨기려고 하다가 들킨 거라서 더 근데 이야기 드릴 건 없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것처럼 의혹 제기의 면죄부가 주어지면 저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온갖 의혹 그냥 마구잡이로 다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게 정말 합리적 근거에 기인한 의혹인지 아닌지는 구분해서 아니면 사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